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의료 윤리학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6주간은 주로 치과의료 윤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주제보다는 그 주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성찰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거 아닌데 오늘부터 이제 치과의료윤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먼저 그동안 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죠. 6주 동안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건강, 질병, 고통이라고 하는 일반 주제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를 공부하기 이전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 질병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고통이라고 하는 실존적 뭐랄까 고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사람과 환자라고 하는 일단 의료 시스템 안에 들어왔을 때 고통받는 사람이 환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를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본바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람의 본바탕이라는 것은 없다. 뭐 없다고 하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만 없지는 않지만 결정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사회적 상황이라든가 그 변화를 시켜서 환경 변화를 통해서 환경을 이 윤리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본바탕, 사람의 본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 인간이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인간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과의사의 역사와 윤리 얘기를 했죠.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족을 했죠. 그 다음에 한국 치과의사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치약윤리의 핵심 가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좀 일반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오고 있는 거고요. 오늘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내용들은 이 책입니다. Dental Ethics Manual, 세계 치과의사연맹 FDI죠. 치과의사연맹이 발간한 책, 치과의료 윤리 매뉴얼이라는 아주 작은 책. 포켓 사이즈인 그런 작은 책, 가운 안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갖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치과 의료 윤리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각국의 치과에서 협회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학회 단위로 만든 것도 있고요. 또는 무슨 뭐 치과 대학들이 모인 연합체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각 국가에서 만든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35개 회원국 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이제 각 여러 나라의 치과의사 협회가 회원인 조직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문화권에 걸쳐서 있는 그런 그 치과의사들의 규범을 보편적인 것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얘기지만 아주 작은 그런 소책자지만 여기 담을 것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의료윤리 수업 내용들은 이제 뭐 그 사례들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우리 현실에 맞는 사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아주 다양한 윤리 규범들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가치는 명확관화합니다. 그거는 이제 히포크라테스 시대 이래로 변하지 않았던 제1의 가치는 뭐냐 이겁니다. Put the patient first.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라라는 겁니다. 이거 어떤 뭐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가치 평가라든가 어떤 논쟁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때 그 논쟁을 벌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환자의 안녕과 건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제일 원칙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매뉴얼에는 이런 얘기도 썼습니다. 이제 서문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윤리적일까 아닐까가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윤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의 영역을 넓혀가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일반적인 원칙 두 가지입니다. 여기는 사례가 이제 네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원정적 간섭인데 파터널리즘이죠. 이거는 이제 지금은 뭐 거의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후진국에서는 이런 그 사례가 없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례가 나올 건데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거의 없죠. 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거죠, 이제는. 그죠?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걸 환자한테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선생님이 잘하시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환자가 아직도 좀 연령이 있는 분들 중에는 있겠지만 젊은 세대로 교체되면서부터는 이런 일은 거의 없었나요? 그러니까 원정적 간섭이라는 얘기는 아직 일부 남아있지만 주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의 업무 분담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면 다 느낄 겁니다. 뭐 주위에 이제 치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그 시술 내용들이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협력 관계, 분업 관계보다는 경쟁 관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우리 현실에 부합하기 어려운 사례이긴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업무 분담, 내가 내 전공 분야만 진료하기로 했을 때 내 주변에는 다른 치과의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 환자들의 분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랬을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사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흔한 건데요. 동료의 불성실입니다. 이러면 이제 치과 의사로서 살다 보면 다른 치과 의사들이 진료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눈에 띄게 이건 불성실한 치료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동료로서 그냥 보호해 주기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드러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연구와 수입 문제죠. 그러니까 의학 연구가 많아지잖아요. 연구가 많아지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이해관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새로 개발된 재료를 관련된 임상 실험을 어떤 그 회사로부터 의뢰받았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연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환자들한테 재료를 권하게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 쭉 사례로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인 논의는 여기는 들어가지는 않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진행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제목이 치과 의료인이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은 좀 난센스죠. 이걸 정의를 묻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대답을 해볼 수는 있어요. 치과 의료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올바른 의사 결정과 실천을 위한 지식과 정서다. 지식과 정서다. 우리가 오늘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설명했잖아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도덕은 어떤 행위 규범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다고 윤리는 지식에 가깝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도덕은 이제 행위에 가까운데 이 지식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잖아요. 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정서에 따라서 달리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그래서 정서라고 하는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이제 윤리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리라고 하는 그 윤리적 판단이라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지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정서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라는 사실들을 점차 알게 되죠. 따라서 윤리에 있어서도 지식뿐만 아니라 정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의사결정과 실천이잖아요. 그죠?
의사결정과 실천이에요.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상당히 지식과 관련된 걸 것이고, 실천은 주로 정서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과 정서, 의사결정과 실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치과 의료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과 의료 현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생각과 실천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과 실천, 여기 두 개 다 들어가 있죠. 생각이 의사결정이고 실천이 뭐 이런 그 행위 규범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의사결정, 올바른 생각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치과 의료인들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원을 따져보면 에틱스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요, 모랄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요, 이게 어원을 따지면 다 습관이라고 하는 데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습관,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것,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하는 것을 습관으로 길들이는 것, 이것이 치과 의료 윤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윤리를 얘기할 때는 이런 거를 얘기하죠. 가치, 옳음, 책임,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가치에 따라서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치는 상대적일 수가 있죠. 나는 이게 옳다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치아 미백이라고 하는 것, 치아가 하얀 것을 좋은 가치로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사결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게 있어요. 옳고 그른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치료를 하고 뭐 과잉 치료를 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치과의사가 그랬을 때 이것은 옳으냐 그르냐 판단할 때는 관계적인 거예요. 나한테는 옳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지만 그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많은 치료비를 내야 되는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은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죠.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옳고 그름은 관계적이다 라는 거고요.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회적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라고 하는 일반 직업, 프로페셔널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와 일반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아주 제도적인 관계,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치와 옳음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고려돼야 된다. 근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이고, 가치는 상대적이고, 옳고 그름은 관계적이고, 책임은 사회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뭐 과학적으로 배우는, 자연과학적으로 배우는 어떤 기술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영역이 되겠죠. 과학과 관계가 없진 않아요. 분명히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상대적이고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것이 치과 의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윤리와 도덕, 뭐 다른 건 다 얘기했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구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윤리를 아는 것이고 도덕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뭐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것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윤리와 도덕이 섞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치과의사의 윤리를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생명윤리고, 하나는 치과의료윤리고, 하나는 전문직 윤리예요. 자, 생명윤리, 바이오에틱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명 일반에 관계된 윤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줄기세포 연구를 한다. 배아 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 했을 때, 그것을 배아라고 하는 것을 생명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인가, 이런 문제, 또는 무슨 뭐 안락사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통적인 생명 윤리의 문제가 있죠. 뭐 낙태랄지 이런 문제. 이건 말고도 이제 생명 일반에 관련된 논리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치과 의료윤리에서는 뭐 비교적 비중이 크진 않죠. 일반 생명윤리에 적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치과 의료윤리, 덴탈 에틱스, 또는 이제 메디칼 에틱스, 또는 덴탈 에틱스, 또는 클리니컬 에틱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윤리죠. 임상윤리. 치과 의료윤리 또는 임상윤리. 우리 임상윤리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치과 의료윤리, 치과 임상윤리. 임상 치과 윤리, 뭐 이런 식으로 치과 의료윤리에서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만나서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점들, 이것을 다루는 것이 의료윤리 또는 임상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직 윤리는 조금 더 광범위한 거죠.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치과의사라고 하는 직업 전체와 사회 일반과의 관계, 공중과의 관계, 또는 국가와의 관계, 정부 조직과의 관계, 뭐 이런 어떤 그 집단 간의 문제, 이것이 이제 전문직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윤리, 임상 윤리, 그다음에 전문직 윤리,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두 번째 거죠. 임상윤리, 치과의료윤리를 주로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왜 치과의료윤리를 공부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상식적인 반론들을 여기 이제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첫 번째, 치과의사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손재주가 뛰어난 임상의인 한 윤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상식이 있죠.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많은 치과의사들, 임상의사들이 따로 뭐 윤리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 치료만 잘해주면 되지 무슨 윤리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양심적으로 그 뛰어난 기술을 갖고 치료해주면 윤리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옳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치과 진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이 관련되는 거죠. 기술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 지식의 문제,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관계의 문제, 사회적 책무의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치료를 결정할 때, 치료 계획을 세울 때조차도 A라는 계획을 세울 것이냐 B라는 계획을 세울 것이냐도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런 질문은 앞에서 얘기했던 뭡니까? 파터널리즘, 그 의사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것에 물들어 있는 사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는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죠. 두 번째, 윤리는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지 치과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자, 윤리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반영되어 있죠. 가정교육이 바로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치과의료 윤리라는 것은 치과의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정에서 배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배우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윤리라는 거죠. 치과의료 윤리는 선배 치과의사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배워야지 책이나 강의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윤리 수업을 듣고 나서 들었다 하더라도 임상 현장에 나가면 바로 선배가 하는 그 행동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양해 나가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선배들이라고 하는 행동이 다 옳은 것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따질 건 따져야 된다는 거죠. 옳고 그러면 따질 건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과의료 윤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는 중요하지만 교과 과정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윤리 교육을 수용할 만한 여유가 없다. 이거는 열제 기본적으로 윤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가적인 것이다. 그냥 장식품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어떤 모든 판단이 윤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지 않아서 어떤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이건 이게 되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들, 이런 반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매뉴얼에서는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윤리, 인권, 법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특히 이제 윤리와 법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뭐 나라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의료 윤리가 주로 의료 법과 관련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에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는 이제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고 법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법을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는데 반해서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법을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의료법 학회가 따로 있을 정도. 그래서 의료법과 윤리가 상당히 관계를 갖고 있지만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번 반복했듯이 의료윤리는 2500년 전쯤에 히포크라테 선서로부터 이래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둔다라고 하는 제1 원칙, 2000년 이상 이어진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뿌리가 깊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윤리가. 그러니까 법이 나오기 전에, 물론 이제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도 있어 이전에 그래서 뭐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 같은 그런 그 법의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의료 행위를 규정했던 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의료 윤리는 그 히포크라테스로부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권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상당히 최근에 나온 개념들이거든요. 아시다시피 1948년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인권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무슨 미국의 독립선언이라든지 무슨 프랑스의 대혁명 같은 기회에서 나온 인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선언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일반화돼서 전 지구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이제 20세기 중반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인권협약이 만들어지잖아요, 48년에. 그래서 이거는 왜 어떻게 나온 거냐? 지금 이 매뉴얼과 비슷한 거죠. 135개국 회원국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규정들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것도 다양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또는 민족들, 그런 지역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인권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윤리도 기본적으로라기보다는 원래 의료윤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건 최근이었다. 그래서 그 인권하고 의료윤리도 상당히 관련이 맺고 있긴 하죠.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 건강권 또는 행복추구권 같은 것들이죠. 이것을 권리로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다음에 권리로 인권이라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윤리가 그걸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윤리에서도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된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규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라는 거 있잖아요. 윤리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의사 면허증을 발부하잖아요. 그거는 일정한 자격 여건을 이제 국가가 규정하는 거죠. 규정을 해서 그 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독점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쭉 설명드렸다시피 이것도 그 자연적으로 그런 게 아니죠.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술자들이 자기들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면허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를 자율적으로 부여하던 것이 결국 나중에 왕이나 국가가 그 권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이제 면허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면허가 만들어진 거고요. 또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요, 각종 인증들이 있죠. 인증, 교육기구 기준 인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료기관에 관련된 인증이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교육기관, 치과 대학 교육을 인증도 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인증 기준들이 만들어져서 그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데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그런 법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도 윤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요. 법과 윤리가 충돌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한 거지만 윤리적이지 못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동학대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강제합니다. 아동학대라는 것이 의심됐을 때 반드시 그거를 신고해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이제 내가 만약에 아동학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신고를 한다든가 법으로 강제되지 않았지만 한다든가 하는 게 있는데, 거꾸로 미국 같은 경우에 법으로 강제해서 신고하라고 했는데 내가 판단해 볼 때 이거 신고했을 때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윤리적으로. 그 가정에 대한 모든 사항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법으로 신고하라고 했지만 나는 신고하지 않는 게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건 얘가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닙니다만, 이랬을 경우에 법과 윤리가 충돌했을 때 그 윤리적이지 못한 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이 그런데 어떡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제대로 된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걸 바꾸기 위한 노력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결론입니다. 치약은 과학이며 예술이다. 우리가 많이 듣죠. 우리 수업 들으면서 무슨 뭐 할 때 아트 앤 사이언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언스인 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근데 아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인 것은 보편성이 있다는 것이고 재현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른 뭐 여러 가지 사례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이성적인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개인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구강 상태도 다르고 전신 상태도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진 가치 체계도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특성, 문화, 종교, 그죠? 자유, 권리, 책임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술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아주 큰 틀 속에서 보편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적 계산 또는 물리적인 어떤 조작 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물론 치과 의료 행위라는 게 물리적인 조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조작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람이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사람이 기능을 위해서 그걸 느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맥락 의존성이 있어요. 수학적 계산은 맥락에 전혀 관계없지만 우리는 어떤 맥락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환자하고 의사 간의 신뢰가 깨졌는데 그 깨진 원인을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런 환자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맥락 의존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학은 이성이지만 예술은 이성과 감성과 실천이 합쳐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트 앤 사이언스 할 때 아트의 영역, 그것은 이거 이성이고 감성이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윤리 교육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일방적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택트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합니다만 더 확실하게 윤리적인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영국적인 재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코드라마 같은 것도 하잖아요. 우리 실제로 윤리교육에서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할극을 해보는 거죠. 역할극을 해봤을 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느껴지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윤리적인 행동, 윤리적인 사유 이것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근데 토론보다도 사실은 영국적 재현해서 역할극을 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만 시간도 없고. 자, 치과의료 윤리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우리가 처방된 행위규범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라고 해서 딱 매뉴얼처럼 나와 있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이 제목이 매뉴얼이지만 그것은 어떤 행위규범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규범이 아니죠. 어떤 가치규범이죠. 가치규범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규범은 아닙니다. 치과의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닙니다.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옛날에 어떤 토론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공심장을 연구하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발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공심장을 연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생명윤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나는 기술적인 연구를 할 테니까 당신들은 해답을 가져와라. 윤리적인 해답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술자니까 난 윤리적인 거는 당신들이 해답을 가져와라는 거거든요. 윤리는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윤리는 항상 열린 질문을 하죠. 답을 해도 그걸로 닫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방된 행위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과의료라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이죠. 그래서 항상 뭔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습관적으로 고민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올바른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흔히들 그런 얘기해요. 불편함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정서적으로 불편함으로 해서 어떤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그 과정이죠, 윤리라는 것은. 그래서 처방된 행위범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나온 얘기 반복인데, 올바른 의사결정과 실천을 위한 지식과 정서다. 지식과 윤리라는 것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과 실천은 습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제목에 대한 답이죠. 이게 이제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좌우명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단으로서의 의료 전문직과 의사 개인에게 주어진 신뢰가 정당함을 끊임없이 증명하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우리가 앞에 맨 앞에 얘기했죠. 그 제1 원칙, 환자를 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것과 요 모토가 우리가 그 끝날 때까지 또는 치과 의사로 사는 동안 항상 그 간직해야 될 그런 교훈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